주 5일 근무제의 시행과 웰빙에 대한 욕구가 더해가면서 새로운 황금 어장으로 각광받게 된 관광 레저 산업. 지금 세계는 관광 레저 산업을 21세기 신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적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현상에 발맞춰 관광과 레저 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된 자족형 도시인 관광 레저 도시를 건설하고 다국적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 획득과 관광산업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기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파워 특강. 오늘 이 시간에는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안종수 교수를 초대해 현대사회에서 관광 레저 산업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 레저 도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본다. 반갑습니다. 호남대학교 안종수 교수입니다. 현재 한국해양관광학회 회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행과 레저를 싫어하시는 시청자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관광은 앞으로 한국의 새로운 희망이고 또 분명히 행복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 레저 도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실제 꿈과 낭만 그리고 이 로맨스가 곁들면 참 금상첨화격이죠. 여행에서. 여행은 사실은 떠나려고만 생각해도 가슴이 또 설레이는 것이 여행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사는 사람이면은 여행에는 시간도 돈도 기꺼이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국제적으로 이러한 여행 산업에 지출되는 비용이 1년간 이 국제사회가 버는 돈의 약 20%를 여행과 레저 산업에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예언입니다. 20%라고 한 것은 1년간 세계가 번 돈의 20%라고 한 것은 전체 수입의 한 20%죠. 얼마나 막대한 돈입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도 이러한 그 여행 분야의 큰 부를 어떻게 국가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그것을 육성시키냐. 이것이 바로 이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레저 도시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관광 레저 도시 사업이란 또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여러분은 아마 여행을 하시면은 한 하루, 그러면 2박 3일 해가지고 제주도를 다녀오신다든지 서울 대공을 갔다 온다든지 혹은 전라도 섬지방을 갔다 온다든지 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여행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가서 한 달, 길면 한 달, 그렇지 않으면 짧으면 한 일주일 정도라도 편히 먹고 쉬면서 또 애들은 좀 어학 공부도 시키고 또 치료받을 일 있으면 치료도 받고 소위 말하면 거기 가서 아주 편하게 쉬면서 살면서 이제 관광을 즐기는 시대가 우리 한국에도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관광 레저 도시의 개념인데요. 이제 그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63년도에 드골 대통령이 불란서 남부의 이 해안변에다가 아주 큰 휴양도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휴양도시의 규모는 정말 커가지고 그것을 개발을 할 때는 그쪽이 참 더 불모지였어요. 농촌지역이고. 근데 그것을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워낙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써버리니까 이 외화 지출을 막기 위해서도 거기다가 이 큰 휴양도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보고 랑독 루시옹 지방이라고 한대요. 자, 그것을 짓고 나서 이제 남부 불란서가 활기를 띠고 세계적인 휴양지가 됨으로써 이 일반 이 불란서 국민들도 1000만 명이 1년에 그 휴양지를 가고 또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제 한 500만 명이 연간 와서 거기서 이 지역에서 버는 돈만 해도 연간 5조 원에 달합니다. 또 거기 일자리가 한 6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관광 레저 휴양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지만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유럽도 한 12개 정도, 미국도 한 12개 정도, 일본도 한 5개 정도가 이미 그렇게 조성이 돼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관광 레저 도시가 등장하게 됐는가? 쉽게 말하면은 국가가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 구조가 이제 상당히 고도화 단계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포항에다가 포항제철을 세워서 그 철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종의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죠. 그걸 생산함으로써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조선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위권 안팎의 무역대국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2차 산업, 1차 산업만 갖고는 국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어요. 바로 이제 3차 산업, 관광 레저라든지 금융, 물류, 의료, 교육 이런 것이 이제 대단한 이 3차 산업의 이 세계적인 이 부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 산업을 정말 새로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하기 위해서 축게 들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 산업은 국민들이 해외에 막 나가서 돈 쓰기 전에 1995년도 정도에 이것을 잘 계획을 해서 이제 이것을 실용화시켜야 되는데 다소 늦었지만은 그러나 정부가 대단한 이 야심을 갖고 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는 1930년도부터 사실은 이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관광 레저 기업 도시가 됐습니다. 또 그 월트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올랜도는 약 1억 2천만 평에다가 이 디즈니랜드를 지어가지고 연간 한 4천만 명의 관광객을 들어오게 해서 그 도시에만도 약 20조 원의 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미 미국 사회는 사실 우리보다는 사회적인 진척이 좀 더 빨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이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됐는가?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관광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신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광 경제의 규모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의 경우에 세계 GDP의 약 12%가 관광 레저 분야에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불과 앞으로 2년 후인 2008년에는 세계 GDP의 20%가 관광 레저 분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관광 레저 산업을 아주 중요시하고 이러한 기업 도시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고용 인원의 한 10분의 1 정도는 관광 레저 산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직장인이 있으면은 그중에 10명은 관광 레저 산업에 현재 종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투자도 이 투자를 각 분야별로 보면 관광 레저 산업에다가 약 한 10%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국제 관광객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2010년이면은 세계적으로 10억 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 여행을 하면서 무려 750조 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작년도 우리나라가 총 1년간 이 벌어들인 GDP가 약 806조 원이었는데 우리나라 이 GDP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 이것이 2020년이면은 16억 명이 해외를 여행하면서 약 2천조 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1년 정부, 중앙정부 예산이 한 150조 원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10배가 넘는 그러한 무지무지한 이 경제 규모가 바로 이 여행에서 쓰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 그 중동의 두바이 아시죠? 거기는 바다를 메꿔 가지고 아주 멋진 섬들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래서 뭐 팜 아일랜드 해서 거기는 섬을 약 한 야자수 모양으로도 이렇게 하고 또 뭐 세계 지도 모양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 지금 그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섬 하나에 인공적으로 만든 규모가 얼마냐면은 2만에서 한 7만 평방킬로미터 되고 또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성공리에 다 분양이 돼 버렸어요. 이만큼
관광 레저 산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관광의 그런 그 수입 이런 것도 엄청나지만 자 그러면 국내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혹시 1년에 몇 번이나 여행을 하시는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예? 서너 번. 강남에서 돈 아끼시려고 그러시구만요. 한국관광공사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샘플 조사를 해놓은 걸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약 10회의, 10번 정도의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아주 추운 1, 2월 달만 빼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2만 불이 넘어서 현재의 일본이나 혹은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여행비 지출하는 것은 딱 2배가 많습니다. 우리는 봉급에서 약 한 7% 내지 8%를 여행비로 지출하는데 아주 잘 사는 G7 이 수준의 나라들은 적어도 15%에서 한 20%까지 지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못 사는 나라들의 산업이 아니고 잘 사는 나라들의 산업입니다. 이 세계 관광객의 움직임을 보면은 80%가 이 선진국에서 나와가지고 또 여행의 목적지 80%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관광 레저 산업이야말로 정말로 이 선진국 산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정부가 이제 관광 산업을 조금 늦게 축게 들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실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산업사회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가족들을 데리고 한 3, 4일 혹은 일주일간 가서 정말 적절한 가격으로 내 집처럼 편한 데를 가서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여러분 중문이나 보문이나 또 다른데 몇 군데 가도 여러분 정말로 한 일주일 정도 가족들하고 마음 놓고 머물 수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옛날 60년도 초기에 불란서 사람들이 막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만 이 여행 수지 적자가 6조 원이 났어요. 이 6조 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제 TV를 봤더니 스위스가 1년간 명품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총 수출한 게 7조 원이에요. 우리 한국 대단히 돈 많은 것 같아요. 여행 수지 적자만 6조 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정부에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관광지를 잘 좀 조성을 해서 그것이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고 정말로 선진국 형태처럼 편히 쉬고 가서 교육도 받고 외국어도 공부하고 그런 좀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하루 이렇게 다녀오는 관광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 가서 사업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오랫동안 살기도 하고 이제 1차, 2차 이 상품들은 이게 농수산품이나 공업제품들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이 소비자한테 전달해줬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이란 것은 전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직접 와야지요. 그럼 오기 위해서 거기다 우리가 공장 안에다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와서 편히 쉴 만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두고 정말 와서 멋지게 한번 쉬어가시오. 이런 것이 오늘날 이 선진국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관광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조금 늦게 좀 잡았죠. 정말 우리 관광 한국의 현 주소를 한번 좀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대장금이라든지 겨울연가라든지 해가지고 이 중국, 대륙, 일본 더 나가서 동남아를 그냥 막 강타하는 아주 참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런 이 드라마가 있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가 나가서 그렇게 명의를 떨쳤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상품들이 얼마나 외국에 그렇게 막대하게 수출이 됐느냐. 못했어요, 사실은. 잠깐 무지개 뜬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만 즐겁게 해주고 그것이 외국 관광객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오고 우리 상품이 국제 무대에 나가는 것은 연결하는 데는 아직은 조금 미숙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거기에 본격적인 대응을 못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자기 집처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편히 쉴 만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못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그 레저 도시가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적인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산이라고 힘듭니까? 가정에서 또 부부간에 힘겨루기 해야지요. 또 직장에 나가서는 상사 부하간에 또 힘겨루기 해야지요. 또 이 서울에서 살다 보면은 이 차가 막혀서 출퇴근에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자, 이런 국민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편히 가서 쉬어서 아주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리고 다시 직장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레저 공간을 해줘야 됩니다. 이 레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어느 특정한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정말로 좋은 휴식 공간을 주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아주 당당한 일원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의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쉴 만한 그런 장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로 편하게 쉬다 가면서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자기들 문화의 정보도 좀 가져와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그런 소위 말하면 국가로 말하면 사랑방과 같은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게 돼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지금 3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관광 레저 도시로 한 군데가 전라남도의 서남해안인 영암 해남 지역이고 또 하나는 태안반도에 있는 태안군이고 세 번째가 이제 무주 지역이죠. 그래서 이 3군데를 이제 그렇게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와서 편히 쉬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하는 총 금액은 약 한 1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대체로 거기서 얻는 그 경제적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30조 원을 보고 있습니다. 14조를 투자해서 경제 효과는 약 한 30조 원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 고용은 얼마 정도 하냐? 그 3개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약 24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24만 명이고 24만 명한테 줘야 될 금년은 어느 정도냐? 한 6조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히 쉬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큰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데 레저 도시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관광 레저 도시를 말씀드리면 이런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현대인이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으면 국가의 이 생산력 엄청 저하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생산력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기능도 바로 이 관광 레저 도시가 해야 될 기능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3개 도시에 대한 한번 추진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서남해안인 이 해남 영암의 경우는 이 컨셉을 세계적인 수준의 휴양도시로 하겠다. 그래서 동북아 도시의 관광 허브로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방침이고요. 이것을 시행하는 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경제인연합회 그 외에 큰 지금 대기업들이 15개사가 합류를 했지요. 사업 규모는 한 15개 정도 되는데 도입할 예정은 지금 자동차 경주장인 그 F1 시설하고 골프장이라든지 골프 학교 또 의료 외국인 학교 콘도, 워터파크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종합적인 관광을 겸한 레저를 겸한 이 종합적인 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안의 경우에는 주로 수도권의 내국인 관광객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 7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해서 이미 여기는 마스터 플랜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무주인데 무주는 지금 대한전선이 거기다가 의료하고 휴식을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 약 2조 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거의 마스터 플랜이 작성 중입니다. 그래서 3개 지역 다 아주 지금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세계는 한 해 동안 16억 명의 인구가 관광과 레저를 위해 해외로 이동하고 2천조 원의 여행 경비를 소비할 전망이다. 이처럼 막강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내는 관광 레저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선택한 비장의 카드인 관광 레저 도시 조성 사업. 계속해서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안종수 교수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공한 관광 레저 도시의 사례를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관광 레저 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관광 레저 도시를 좀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한번 해외의 그 성공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이 자연환경을 잘 활용을 해서 성공한 일본의 아소마을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어요. 원래 이 아소마을도 우리나라 그 농촌처럼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마을 떠나고 노인들만 남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동경에 사는 그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와서 밤하늘에 이렇게 그 하늘을 쳐다봤더니 별빛이 그냥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탄성을 질렀어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있다가 야, 내 동네도 이렇게 이 손자가 탄성을 지를 만한 게 있구나.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나가서 그 마을 회관에 가서 자랑을 했더니 그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어떻게 좀 동경 그 도시 사람들 한번 불러오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는데도 막상 또 불러올 만한 게 없어요. 이 화산 지역이라서 정말 이 영양가 있는 곡식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메밀을 전부 다 해간 동네 온천지에다 다 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무대 한 200m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메밀밭에 큰 야외 무대 200m짜리가 이제 그 신선한 게 세계 최대의 야외 무대가 그 아소산 그 산골짜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에 전 매스컴을 타고 나가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처음 다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호텔도 짓고 또 음식업도 되고 또 상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나가 있던 자식들이 다시 또 부모 곁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호텔도 경영하고 음식점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소마을 전체가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자연 자원을 활용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실은 관광 자원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도에 전라남도에 섬 개발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섬을 제가 한번 개발하면서 헬기를 타고 이렇게 쫙 그 다도해상 국립공원을 봤는데 저도 그냥 뿅 가버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여행할 때 그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요세미티도 가봤는데 그랜드 캐년은 이 폭이 길어봐야 80km인데 이 다도해 해상 그 국립공원은 길이가 한 150km 돼요. 이 헬기를 타도 한눈에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야, 이 좋은 자원도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전라남도 같으면은 이것을 한번 은하수의 섬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밤에 태양광을 한 2시간 정도 비춰가지고 이 섬에서 빛을 비춰놓으면은 지금 이 서남해안에는 동경에서 상해 북경으로 그리고 서울에서 제주 상해로 가는 동남아로 가는 이 항공 노선이 적어도 1000회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서 이렇게 이 다도해를 바라봤을 때 하늘에는 진짜 은하수가 있고 바다에는 인공 은하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동경에서 북경으로 가던 사람, 상해에서 북경으로 가던 사람, 동남아에서 서울로 오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가 저 한번 은하수 섬에 가보겠다. 이런 아마 꿈들을 가질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연자원도 꾸미기 나름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 그러면은 실제로 뉴욕이나 이 스위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뉴욕은 세계 유엔본부를 가지고 있고 또 스위스는 국제기구를 약 90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가 하니까 또 사업가들도 따라가죠. 또 문화가들도 따라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고급 관광객들이 모이고 또 그런 VIP들이 오다 보니까 각국의 문화, 정치, 정보가 다 모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국제기구를 자기 품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스위스가
연간 개인 소득이 4만 불이 넘습니다. 90여 개가 되는 국제본부가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 사업가, 스포츠 지도자, 각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스위스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출하는 돈이 막대해요. 자, 우리도 앞으로 이 동남아 국가에서 그리고 동남아 시대, 동북아 시대에 리더가 되려면은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국제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국제기구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관광으로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도시가 독일 남부에 가면은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중세 때부터 이렇게 상업도시인데 그 도시에서는 1년에 약 15번의 견본시라는 게 열리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코엑스에서 열리는 일종의 전시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세계 도서 전시 대회, 책 도서죠. 그리고 주방 전시 대회, 또 문구 전시 대회가 있어요. 자, 이것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 주방 기구를 만드는 회사 세계 얼마나 많습니까? 책 펴내는 출판사, 문구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가들이 1년에 꼭 한 번씩 대단히 중요한 사업가들은 여기 전시회에 와야 돼요. 거기 와서 자기 물품도 출품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물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가. 자, 그러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는 관광객을 유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런 돈 많은 사업가들이 1년 내내 오기 때문에 실은 프랑크푸르트는 돈이 풍성합니다. 자, 프랑크푸르트에 온 관광객이 그냥 거기만 머물러 있다 갑니까? 자, 가까운데 하이델베르크라든지 무네이라든지 베를린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프랑크푸르트를 통해서 독일 전 지역에다가 또 이 관광객을 골고루 또 이렇게 분산을 시켜줘요. 뿐만 아니라 전시회를 통해서 독일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또 세계 시장에다가 팔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성할 이 관광 레저 도시는 그렇게 전시 기능을 가져가지고 관광객도 대량으로 유치해서 서울, 부산, 강원도에 골고루 이렇게 배치도 해주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관광 레저 도시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다가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이제 홍콩입니다. 이 홍콩도 아주 적은 도시지만은 약 한 2,500만 명의 지금 이 관광객이 오는데요. 자, 여기도 그 홍콩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마케팅을 얼마나 많이 해버린지 모릅니다.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세계적으로 쓰는 예산이 홍보에다만 쓰는 예산이 100억 원 안짝입니다. 그런데 홍콩은 1년에 600억을 씁니다. 그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이제 관광을 한번 좀 보면 특히 그 축제 분야에서요. 한평의 나비 축제라든지 경기도의 도자기 축제라든지 또 부산의 국제 영화제라든지 광주의 비엔날레라든지 이제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국처럼 국내의 상품을 모아서 외국에다가 팔아주는 그러한 마케터 역할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축제는 그냥 행사 위주로 했지 그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명품을 세계에다 팔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은 아직 우리가 좀 약해요. 자,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다 보니까 이제 행사 위주인데 결국 우리가 국력을 앞으로 모으려면은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같이 협력해야 되고 이 만든 명품을 갖다가 세계 시장에 또 팔기 위해서는 코트라가 앞장을 쓰려면은 또 외교통상부가 같이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광산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 수용태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건을 파는데도 초보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관광 레저 도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 한국이 맞는 이 관광 레저 도시는 아마 동북아에서는 가장 최신이고 또 가장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될 멋진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국민만 와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국민들도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사실은 정말 잘 가꿔야 돼요. 자, 그것이 인류 국가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유엔을 뉴욕에다가 가지고 세계 경제 혹은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하듯이 앞으로 우리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된 동북아 국가가 앞으로 20, 30년 내에 세계를 리드하는 동북아 시대를 열려면은 한국에 반드시 오늘날 미국의 유엔처럼 국제기구를 유치를 해야 돼요. 그 국제기구가 뭐냐? 저는 NGO 국제본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는 국가 간의 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되면 전쟁이 났어요. 지금도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날 세계 각국에는 시민사회가 성숙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윤리나 인류의 혹은 정의 집단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들이 다시 이제 유엔 기구처럼 세계적인 본부를 마련해가지고 국가끼리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런 정의나 혹은 인류애를 지향하는 NGO 집단끼리 서로 국가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전쟁도 방지하고 또 국제 평화도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막상 동북아 국가의 리더 국가가 된다고 하지만은 그런 국제적인 조직 하나 없으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가 서남해안에 내저 도시를 할 때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만한 기구를 하나 창설해서 꼭 유치하자. 자, 그래야 국제적인 모든 정보 또 이 사회 문화의 집중지가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또 이 커다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한중일 3국은 지금은 상당히 지금 사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또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지만은 앞으로 유럽이 세계를 리드했던 것처럼 한중일 3국이 세계를 리드하려면 한중일 3국은 절대로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우리는 중간에 있죠. 지금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언제라도 찾아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고 또 언제라도 국민 간의 대화가 되고 또 문화와 정보를 세계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 있고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럴 만한 공간을 가져야 되겠죠. 바로 우리가 서남해안 내저 도시가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 사회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2020년이면은 중국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1억 1천만 명이고 나가는 관광객이 1억입니다. 그러면 2억 3천만 명이 중국을 들고 나오고 하고 또 일본에서는 1억 4천만 명이 해외를 나가고 또 일본에 들어온 사람이 약 한 5천만 명. 그래서 3국을 보면은 약 5억 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 중에 10%만 우리 한국이 유치한다고 봅시다. 5천만 명입니다. 이 막대한 황금 시장을 가진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그 관광 레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세계적인 종합 전시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서남해안 그 내용을 보니까 컨벤션 기능이 너무 약해요. 아까 우리가 프랑크푸르트를 봤죠? 자, 프랑크푸르트가 관광 중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중심이 된 것은 컨벤션 산업을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를 조성하기 전에 앞으로 서남해안에서는 세계적인 전시회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하겠느냐? 예를 들면은 의류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 거. 자, 이런 것을 적어도 한 5개 정도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국제 전시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 라인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가 들어오고 한국의 상품이 또 그 라인을 통해서 세계에 나가고 됩니다. 그런 것이 이번 관광 레저 도시에서 꼭 좀 강조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관광 레저 도시를 계획을 하면서 정부에 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100% 완벽한 도시를 만들지 말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브라질 정부나 호주가 브라질에서 브라질리에라고 하는 행정수도, 호주는 캔베라라고 하는 행정수도를 정말로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관광 명소라고 하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패했어요. 왜? 관광 측면에서는.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람의 그 최치를 맞출 수가 없어요. 도시도 일종의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여러분도 친구 중에서 너무 완벽하고 깔끔하면 어떻습니까? 친구하기 어렵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지나치게 완벽하게 해버리면은 그 도시 매력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에 가서 우리가 호텔에 숙박을 할 때 호텔 안에서만 음식을 먹습니까? 밤에는 호텔을 좀 나와서 옆에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도 한 잔 마시고 또 호떡도 좀 사 먹고 싶고. 자, 이렇게 신규 도시는 만일에 정부가 너무 의욕에 앞서서 완벽하게 도시를 하려면 안 됩니다. 그 도시에는 한국의 정서가, 한국의 뒷골목이, 그리고 인간의 뒷골목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배제해서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관광 내재 도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정말 관광 산업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 산업이고 그 규모가 세계 GDP의 20%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20%의 경제력을 잡는데 약간 뒤늦게 나섰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부가 지금 세계의 시범 관광 레저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그것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도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좀 도시를 이웃 나라에서도 완벽히 와서 쓸 수 있도록 좀 범세계적으로 좀 조성을 해달라.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질 정도의 NGO 본부라든지 또 국제 전시 산업 대회가 적어도 5건 이상은 열려서 한국의 상품이 그 라인을 타고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마지막으로는 너무 도시의 계획에만 집착하지 말고 적어도 30% 이상의 자연스러움은 재래시장이라든지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막대한 투자에 도시가 매력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 저는 이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관광산업은 한국의 새로운 희망이고 행복산업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것을 실현시켜 줄 것이 바로 정부의 관광 레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방청객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연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의 농업과 제조업에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관광산업의 발전은 농업국가에서 많이 출발했습니다.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미국에 사실은 옛날에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로도 사실 농업지역이었습니다. 그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오늘날 그렇게 세계적으로 발달시켰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농업이 대단히 어렵다고 FTA에 지금 반대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농업을 이용한 식품공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품이 아주 안전도에서 혹은 질면에서 세계 시장에 인정을 받으면은 우리나라에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사가지고 가고 또 그 소비시장에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세계적인 상품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리는 것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 유통망을 잘 활용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답변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시면. 예. 교수님은 이런 관광 레저 도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시는 분이신데 평소 생활에서 그러면 관광 여행을 과연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행을 비교적 좀 많이 합니다. 어쩔 때면 우리 집에 있는 부인하고 같이 여행을 하기도 하고 애들도 데리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혼자서도 세계 여행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행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갔다 올 때마다 제가 많은 걸 배우고 또 활력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정부나 지방정부의 새로운 제안도 하고 그것이 또 제 발전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아마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걸 또 고맙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개발 그리고 그것이 국가나 지역 발전에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도 여행을 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